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또 영천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적지가 대구 중구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모두 TK 연고를 내세우면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제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떤가 유세 중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이념 탈피, 중도 실용주의를 좀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TK의 좀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어떻게 감지가 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입장에는 지금 중도 보수 행보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1번 그 숫자 그 표지 아래 귀퉁이에 네. 빨간색 이제 뭐 점 같은 거를 또 찍어서 뭔가 이제 진짜 보수를 우리가 품겠다 이런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TK 지역에서도 좀 민주당이 열세이지만 조금 더 그 득표를 해보자, 역대 최고 득표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다, 아마 이런 결기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뭐 저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그 내분 사태 이후에 상처가 덜 아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주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집의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이 김문수 후보에게로의 지지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여러 슬로건들이 혹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자주 말을 바꿔왔고 결론적으로 이 민주당이 지금 사실 거의 독재하다시피 사법부까지 겁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TK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각심을 또 가지고 투표장에 가실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이 TK, PK 지역에서의 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선이 딱 3주 남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 이번 대선은 그전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난 9일에 이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험지를 쭉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그중에 이 TK 지역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이나 이념, 어떤 편향된 시선으로 누군가를 뽑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 역시도 어떤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이념이나 좌우 진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실망한 TK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좀 다른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했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TK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도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류하는 이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민주당이 공략하게 된다면 그동안 TK 지역은 무조건 국민의힘을 투표할 것이다,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전의 선택을 TK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표류하고 있는 보수 중도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지키겠다는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두 사람 다 경제를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로 AI를 강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통폐합을 구상을 했는데 먼저 박성민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발전을 해서 성장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자 이런 목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K 이니셔티브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날 유세 지역을 보면요,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했지만 그 뒤에 행보는 판교, 화성, 대전 이렇게 쭉 지났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 반도체 벨트 핵심 지역을 방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지역인 대전으로 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혁신 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로부터의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후보가 직접 첫날에 동선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성장과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일관된 행보를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구체성이 있는 공약을 낸 네. 것은 이준석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고도 거시적인 목표라고 하면 부처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통령실에 일하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임 부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임 부처라는 것은 상설 부처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부처인 것인데 그런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집행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수합하고 부처의 어떤 그 존립 자체에 대해서 계속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달성되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부 같은 것들도 목적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 부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부처 체계 자체가 굉장히 또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많고 좀 인력 낭비라든지 좀 적재적소의 정책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예로는 진짜 지엽적으로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부에서 게임 컨텐츠와 산업을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 산업 지금 우리나라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체부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산업을 문체부가 담당을 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디테일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좀 포괄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또 국민의힘 대변인 네.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 관련도 사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저희가 좀 일상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지금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또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또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에 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아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더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대중적인 소구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후보 간의 이제 그 공약까지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본인의 뜻에 달렸고 현재로서는 출당 조치할 계획이 이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개혁신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탈당, 출당을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좀 관계, 좀 설정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이제 21일 때 3주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좀 커다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숙제가 상당히 비본질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밝혔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미 전 지도부에서도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파면이 되었고 저희가 민주당과 달리 사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수긍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와서 동어반복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판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야당 역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탄핵이라는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조차도 쌍방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책임을 졌지만 민주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사실 그렇게 저희가 공세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하는 그런 좀 무기력한 정치가 대중적인 소구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인지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오히려 저희가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당과 단일화를 했죠. 또한 전자권 환수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대공수사권 폐지와 간첩법 개정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구시대적인 메카시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퉈야 될 것은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모병제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여성 희망복무제를 통해서 여성징병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양성평등 관점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징집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쟁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년 임기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대립각이 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고 판을 주도해야 그것이 정치인 것이지 네. 그저 기계적으로 그 야당과 언론의 주장에 답변하듯이 기계적인 대답만 하는 것은 전혀 이 3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저는 생산적이지 않은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기계적인 합리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 설정 문제는 이제 숙제로 생각하지 않고 야당의 이제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동호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 대신 새로운 이슈 어젠다가 더 좀 시급한 때이다. 이런 게 좀 정리를 네. 해볼까요? 국민의힘 입장을.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그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배출했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국민의힘 주류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이 그동안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대선을 치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호 당원이라고 추켜 세웠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절연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일 수 있는 출당 조치조차도 대통령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는 문제를 비껴간다거나 아니면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과하는 척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성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대리 사과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후보가 직접 본인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사과는 어쨌든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정도의 사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과의 본질과 매우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네. 반론 아닌 반론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 단일화 파동을 겪는 동안 모든 국민들이 잊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그 다음 날 즉답적으로 최상목 이 부총리를 탄핵을 시켜버리고 대법원장을 향해서 탄핵 겁박을 하고 고등법원의 길을 기어이 바꿔내는 불공정한 이런 작태들을 보이고 심지어 지금 청문회에 그 탄핵의 좀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할 법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었죠.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지금 경제 12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거들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민주당이 지금 당당하게 국민의힘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라는 것이 무조건 삿바 싸움에서 물러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현재 진행형인 종결된 비상계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입법 폭거들을 지적을 하고 이런 민주당이 제일 여당이 되었을 때 3권을 모두 장악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원에서 이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만큼이나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검토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의 행위는 엄연히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났던 행위였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파면을 당한 것이고요.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비판하실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역시도, 그리고 지금 선거의 한복판에 와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향해서 사법부가 선거 개입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대법관들에게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번 대선의 본질은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인 없는 대법원 결과는- 관련한 네, 이슈는 마지막에 네. 또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지금 비상계엄은 종결된 사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192석의 야권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은 전혀 제지가 되지 않고 견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처럼 법문화된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파면 조치가 없을 뿐인 것이지, 페널티가 없다라고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권리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초만 드릴까요? 저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최근에 했던 행보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무소속 예비 후보인 한덕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를 밀어내고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고요. 사실 한덕수 후보가 끝까지 했던 것을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미임명했었고요. 임명 회피했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몇십 년 지기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수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가 된 상태로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까지 냈어요. 이게 과연 사태가 종결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한덕수 가겠습니다. 대행 문제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한덕수 그 전 총리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뭐 내란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원래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출마를 한 것이지, 갑자기 후보 출마 이후에 없던 범죄가 만들어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을 향한 음모론은 정말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점은 민주당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직 판사들조차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절차가 내려진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에 의해서 사법 불신이 초래되는 이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까지 소집하자라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음모론일까요? 현직 판사들조차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 당시에도 그 자, 현직 네. 부장검사들이나 부장판사들도 여기까지만. 내부망에 여러 네, 목소리들을 듣도록 냈는데,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도 법의 심판망에 마지막 올라야겠죠. 이슈에서 못다한 말씀 또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잠시 이슈로 숨고르게 일단 하시고요. 자, 다시 대선 주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2023년에 그 전당대회 당시에 이준석 후보와 함께 당권에 도전했던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이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와는 이준석 후보가 여전히 친하지만 아마 연락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게 묻지마 단일화가 아닌 새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과연 이 새 전략이 어떤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공언한 대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지지율 보니까 한 5%대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선거 비용이라는 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 공보물 작업만 하더라도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비는 기본값이 300억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들을 하거든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사용한 선거비가 각 440억, 48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사실 선거비를 보전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일단 15억을 받았네요. 중앙선관위에서. 예, 근데 15억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선거 공보물조차 찍기 어려운 정도의 미약한 액수인 것이고, 이게 그 단일화 과정 없이 15%를 득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 전체가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는 네. 겁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렇게 해서 그 당 자체가 형해화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돈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단일화 협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이준석 후보 쪽을 압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해서 이준석 후보 쪽이 이 선거비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단일화 이야기를 해야 명분이 있는 것이지, 둘이 합쳐도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열세라고 한다면 굳이 양측이 협조해야 될 정치적인 동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 얘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보 중심으로 뭉쳐서 조금 그 승리의 가시권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벌써부터 사람에 기대서 좀 기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 후보의 체급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박상민 대변인.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일관되게 단일화에 대해서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의 친분과 별개로 정치적인 이득이 없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물론 뭐 당선되고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결국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는 여러 중도나 무당층으로부터 본인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서 장기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독자적으로 완주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구축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사실 빅텐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끝내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뭐 단일화라든지 빅텐트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네, 좀 전에 대법관 관련해서 두 분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내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이번 대선과 그리고 추후에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 후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민주당이 보류하던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사안 두 분의 생각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조희대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의 어떤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발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당의 어떤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당에서도 분명히 밝혔고,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발의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런 부분도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의 기조는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어떤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이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선의 한복판에 와 있고 결국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던 절차와 그 뒤에 고등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판기일을 잡는, 선거운동 기간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시작 시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굳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빼앗고자 하는 그런 식의 시간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확한 해명과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유불리와는 별개로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신을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보고, 정말 지금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런 대법원의 이례적인 결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대법관들 내부에서조차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재판의 신속성보다도 충실성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절차적인 흠결이 많았고 속도와 시간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을 자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선의 시간에 사법부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해명을 해야 된다. 네.
상당한 궤변이죠. 사실 633 원칙이 그 정통으로 지켜졌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이미 재작년에 박탈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취임 직후부터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라고 천명을 했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식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들은 후보자로 출마만 해도 모든 재판이 중단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다시 그 이유로 또 재판이 중단되어야 되고, 무죄 판결을 할 재판만 선별적으로 열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법체계가 이렇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 재판 중단법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경우에는 특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된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특권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해석인 거거든요. 반드시 이건 위헌법률 심판 때 올려야 하는 법안인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용인이 되게 된다면 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의 그런 특권, 분권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대통령 독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자 그 선출이 범죄 회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혼자 한 결론이 아니거든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소수 의견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아까 뭐 내부망에서 법관들까지 이제 들고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허영 교수 같은 헌법 파괴 최고 권위자라든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했던 강일원 헌법재판관마저도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다 청문회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역설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이런 사과도 수차례 드렸다라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마수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